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학생 여러분. 지난 학기에 여러분들 양천구 선생님들 한번 뵀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올해 여러분들과 함께 3학기 사례관리 실제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게 된 백석문화대학교의 노규환 교수입니다. 제가 제 소개는 뭐 지난 학기에도 한번 하셔서 아시는 분들도 아실 거고요. 그래서 제가 제 연락처와 그 다음에 이메일 주소 필요한 것들을 좀 보실 수 있도록 이메일 주소와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재 여러분들 그 지난 학기에도 연락을 주신 분들도 계시고 또 과제물을 통해서 주신 것에 이렇게 그 연락을 같이 드리면서 공유하신 분 서로 이렇게 메일로 댓글을 주고받으신 분도 계시고 굉장히 좋은 경험을 같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메일 주소를 또 한 번 더 확인해 드릴 거니까요. 한 번 다시 알려드릴 거니까요. 혹시 또 연락을 하셔야 되거나 수업과 관련돼서 궁금하신 사항들은 이 휴대폰이나 아니면 이 메일 주소로 보내주셔서 하시면 제가 업무 중에는 연락을 못 드릴 수 있습니다만 그 외의 시간에는 최우선으로 학생 여러분들 학기 중에는 가장 먼저 연락을 할 수 있도록 저 스스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필요하신 사항들은 연락 주시면 되고요. 이번 학기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게 사례관리여가지고요. 교재는 이전 사회복지사 협회장이셨던 대전대 박미은 교수가 만드신 사례관리론, 사회복지사를 위한 사례관리론이라고 하는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와 수업을 같이 해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수업평가 방법은 동일하게 하려고 합니다. 출석 20점, 그 다음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합쳐서 70점, 그리고 여러분들 과제를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과제를 10점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제는요, 여러분들 많이 부담 느끼지 않도록 좀 지난 학기에 보니까 좀 많이 어려워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한 번도 과제를 제출 안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마 공부를 안 하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아마 바쁘시고 또 나이 드셔서 또 공부하시는 과정 중에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동료 학생분들과 수업에 참여도 하고 또 나누어서 요새 젊은 친구들처럼 나누어서 그 각자가 파트별로 만든 것들을 이제 하나의 레포트로 만드는 경험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또 뭐 어떻게 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연락을 하셔서 과제를 하실 수도 있어서 개개인이 과제를 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조별로 과제를 하는 건 또 어떨까 싶어서 조별 사례관리 보고서 제출을 과제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 학생분들은 아직 제가 그 방학 중에 수업을 녹음을 하다 보니까 학생 수 출석부를 아직 정확히 전달받지 못해가지고요.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네 가지 과제를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24분이다. 그러면 번호 순대로 1번부터 6번까지는 1조, 뭐 7번부터 12번까지 2조, 13번부터 18번까지 3조, 그 다음에 나머지 분들이 4조 이렇게 해가지고 과제를 나누어서 이렇게 좀 팀별로 그룹별로 해보려고 합니다.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요. 과제 부담 없이 모든 학생분들이 함께 공동으로 참여하셔서 서로 얼굴도 보시고 논의도 좀 해보시고 또 다른 분들은 과제를 어떻게 만드나 하는 것도 한번 논의해 가시면서 배워 가시면서 과제 한번 해보시는 것들 이번 학기에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고 좀 낯설 수도 있겠지만 한번 즐겁게 겁내지 마시고 학생분들과 함께 참여하셔서 과제 한번 참여하시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교재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례관리사를 위한 사례관리를 교재로 사용을 합니다. 2025년에 양성원에서 출간이 됐고요. 여러분들 그 실제 사회복지 학회장을 하셨던 박미은 교수가 쓴 거여서 현장의 소리들을 좀 많이 담고 필요한 자료들도 좀 다른 교재에 비해서는 두껍지 않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좀 적혀 있어서 두껍게 되어 있는 사례관리보다는 좀 실제 현장에 계신 사회복지사 선생님 또는 사회에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읽기 쉽도록 교재를 좀 찾아서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로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구입하실 때 사진 보시고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과제, 사례관리 조별 과제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볼 건데요. 네. 사례관리의 실제의 과제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재에 있는 부분도 2개 정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는 이제 그 외에 인터넷이나 뭐 학습 자료 같은 것들 찾아보셔서 컴퓨터에서 찾아보셔서 작성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조별 구성은 아마 이제 각자 알아서 하세요 하면 힘드실 것 같고요. 과대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과대 선생님께서 조별로 한번 의견을 물어보시고 의견이 좀 절충이 안 되시면 번호 순서대로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뭐 6명 한 개 조든 5명 한 개 조든 번호 순서대로 학생 수별로 해서 좀 나눠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1조는요. 공공사례관리 분야에서의 희망복지지원단 사업입니다. 교재 13장에도 나와 있는데요. 그거를 참고하셔서 레포트를 좀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재도 보시고 그 외에 뭐 다양한 인터넷 자료든 뭐든 살펴보셔서 희망복지지원단이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동사무소에 가셔서 희망복지지원단이 다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 그래서 실제 찾아가셔서도 뭐 희망복지지원단이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의 희망복지지원단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물어보시고 자료를 받으셔서 그걸 발표하셔도 좋습니다. 뭐 교재에 있는 걸 하셔도 좋고요. 실제 현장에 가셔서 그 목소리들을 좀 들어보시고 그분들이 필요한 자료를 좀 받으셔서 예를 들어서 우리 양천구에는 양천구청의 희망복지지원단은 이런 일을 합니다. 지역의 활동이나 지역의 특색을 살펴 이런 일을 합니다 하는 것들을 정리해 주셔서 레포트를 제출하셔도 아주 훌륭한 레포트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조는요. 공공사례관리 중에서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빈곤층 또는 차상위 계층의 교육사업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좀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요. 왜냐하면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래도 이것이 외국과의 사례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의 영유아 복지를 위한 교육복지 지원 차원에서 사례관리 사례로 아주 훌륭한 어떤 경험들을 배우실 수 있을 거라고 보아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해서 인터넷 자료도 좋고 개별 자료를 좀 모아서 공공 사례관리의 레포트로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3조는 민간사례관리 중에서 종합복지관 사업입니다. 여러분들 교재 12장에도 나와 있고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재에 나와 있는 자료를 정리해서 레포트로 제출하셔도 좋고요. 또 지역 인근의 양천구에 있는 종합복지관을 찾아가셔서 학생입니다 하고 가서 좀 이러이러한 것 자료조사차 왔습니다 하면 많이 도와주실 거거든요. 현직에 계신 분들이셔서 그런 곳에서 실제 방문하셔서 사업도 안내도 받아보시고 종합복지관에서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도 조사하셔서 그런 것들을 레포트로 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조는요. 개별 사례관리 사례로 한부모 가족 아동에 대한 사례관리 사업들을 좀 찾아보셔서 그것을 과제로 제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례관리를 공부하시는 동안 공공사례관리 2케이스, 민간사례관리에서의 1케이스, 또 개별 사례관리에서의 1케이스 사업들을 각 조별로 함께 조사해 보시고 공부하셔서 1조는 6주차 마지막까지요. 그 다음에 2조는 10주차 마지막까지, 그 다음에 3조는 제12주차, 4조는 제14주차, 아닙니다. 8주차, 10주차, 12주차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8주차, 그 다음에 이게 10주차, 이거 제가 오타가 있었네요. 이거는 12주차까지, 과제를 모두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조, 2조, 3조는 그 과제 제출하는 거는 편하신 대로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번호 순서대로 하셔서 1번부터 6번 1조가 됐는데 그렇다 무조건 1조 6주차까지 하는 걸 하시는 건 아니고요. 조별이 선정이 되면 조장을 정하셔서 그 조장님들이 뭐 몇 주차까지 내겠다. 그 과제의 종류는 알아서 좀 협의하셔서 선택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조별로 6주차, 8주차, 10주차, 12주차가 지나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수요일 날 수업이시죠? 예, 맞나요? 예, 화요일 날 수업이시네요. 그래서 6주차 화요일 날 마지막 화요일 날 일과 시간 안까지. 예, 그 다음에 8주차 화요일 날 일과주, 10주차, 12주차 화요일 날의 일과 시간 안에 예, 과제를 모두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평가 다 받아서 평가하고 예, 그것을 여러분들 기말고사 마치고 성적으로 예, 다 반영해서 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예, 레포트 제출해 주시는 것들은 공유해도 좋겠다 싶은 것들은 동의를 좀 구해서 예, 학생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단체 카톡방에 좀 올려드리거나 학생 대표 선생님하고 상의를 드려서 사례 관리가 좋은 부분들, 과제를 아주 훌륭하게 작성하신 조회 같은 경우에는 좀 같이 공유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공부하실 수 있도록,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 3학기 자 수업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 건지 같이 한번 논의를 했고요. 이제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사례 관리에 대한 과제, 교재 공부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저는 구매를 했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진에 보여드린 거하고 똑같죠? 사회복지사를 위한 사례관리, 박미은 교수가 쓴 사례관리 교재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첫 페이지 13페이지인데요. 사례관리의 개요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관리의 개념과 원리고요. 자, 사례관리란 단어 또는 명칭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면서 아마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또는 요즘에 이제 여러분들 행정복지센터나 지역 공공기관에 가셔도 사례관리 또 매스미디어나 뭐 이런 곳을 통해서도 통합사례관리라든가 또는 사례관리에 대한 말씀들은 아마 사회복지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고 익숙한 단어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사례관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나라에서 보통 서구에서는 탈시설화라고 하는 개념이죠. 시설에서 장애를 가졌거나 또는 요보자 클라이언트들을 집단으로 이렇게 관리를 해왔다. 관리란 말씀이 좀 표현이 죄송한데요. 집단으로 이렇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해왔는데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는 개념에 의해서 20세기 초에 시설들을 많이 개방을 하고 지역사회 보호의 개념으로 넘어오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대 이후에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에 있어서의 주도적인 방법이나 전달 체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나 공공의 영역에서 지금은 구체적인 사회복지 실천의 방법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요, 민간 사회복지 실천 영역과 공공관리 영역에서 사회복지가 널리 시행이 되고 있으면서 노인, 장애인, 아동 및 청소년, 또 다문화, 자활, 사회복지관 등에서 이루어지는 민간 사례 관리뿐만 아니라 시, 군, 구, 면 뭐 이런 동에서 이루어지는 공공사례 관리까지도 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 관리라고 하는 것은 단순 서비스로 해결할 수 없는 클라이언트의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해서 통합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즘 사회에서 증대되는 사각지대의 문제, 또 공급자 중심의 분절화된 사회복지 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널리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하면서 학습 목표는요, 사회복지 실천의 주요 방법으로서의 사례관리가 무엇인지 그 정체성을 함께 공부하고요. 또 사례관리에 있어서의 최근 동향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례관리의 목적과 그 원리를 좀 살펴보고요. 사례관리에서의 가치와 윤리 및 관련 쟁점들을 논의해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현장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례관리라고 하는 단어의 용어에 담긴 의미를 좀 살펴보면요. 박미은 교수는 학회장 시절에도 저희가 학회에 가서 활동할 때도 사례관리란 말이 좀 외국말을 이렇게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렇게 관리란 말을 밖에 쓸 수 없는가 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표현하고 이렇게 좀 바꿨으면 하는 의견을 많이 말씀하셨었는데요.
이 교재에서도 그렇게 잘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현장에 같이 있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반갑기도 합니다. 사례라고 하는 것은 보통 보건이나 의료 분야에서 클라이언트가 또는 환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병증을 하나의 케이스, 하나의 사례라고 이야기를 한 경우들이 먼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에서 이야기하는 통합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클라이언트의 개념과는 좀 구별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관리라고 하는,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것들이 한국말로 표현하면 굳이 관리라고 하는 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통제하거나 지시하는 의미가 있어서 사회복지의 실천 방법이라고 하는 참여적 방법 또는 인파워먼트, 같이 능력을 올려주는 능력 역량 강화의 어떤 가치와는 좀 상충하는 어떤 의미로 좀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관리라고 하는 것, 사회복지에서의 사례관리라고 하는 것이 요즘에 이제 통합사례관리다라고 하는 말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조금 현장에서 사용하는 말로서는 좀 다른 의미로도 좀 있다라고, 그래서 요즘엔 이제 보통 클라이언트 또는 서비스 이용자, 서비스 유저라는 의미로 그런 어떤 그 사례라고 하는 것과는 좀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다르게 표현하자라고 하는 말로서 서비스 조정 또는 자원 조정이라는 것들을 함께 쓰기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현장에서는 좀 공공기관에서, 공공 분야에서는 특히나 이 사례관리라고 하는 것이 거의 사례관리라는 의미로 굳어져서 요즘에 이제 사례관리라는 말보다는 조금은 이제 통합사례관리팀이라고 하는 팀의 그 공공기관에도 통합사례관리라는 말들을 좀 많이 사용하는 사례들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사회복지 현장 민간 영역에서의 사례관리를 좀 살펴보면요, 초기에는 만성질환을 가지고 계신 노인분들 또는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좀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어떤 그런 목적들은 뭐냐면 지역사회의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클라이언트에게 또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어떤 실천 과정으로 사례관리란 단어를 좀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요. 요즘엔 이제 뭐 민간 또는 공공 영역 할 거 없이 다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현장에 맞추어서 다양한 학자마다 또 상황마다 다양한 정의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우리가 사례관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런 어떤 민간과 공공의 영역을 아우르는 부분에 있어서의 의미는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사례관리 또는 통합사례관리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교재 15페이지에서 16페이지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16페이지 사례관리에 대한 정의, 여러분들 교재 16페이지 맨 위에 있습니다. 학자마다 사례관리에 대한 정의를 굉장히 다양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학자들이 주장을 했던 연도를 좀 살펴보면 또 연도도 굉장히 다양해요. 즉 시대나 환경, 또 경제적인 또 사회복지의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사례관리에 대한 정의들도 조금씩 바뀌어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클라이언트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클라이언트가 가진 문제점 또는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어떻게 그런 서비스를 충족하기 위한 제반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어떻게 전달할 거냐,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개입을 해서 건강하고 활기찬 또 웰빙한 지역사회 보호의 틀 안에서 건강한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거냐 하는 그런 개입의 방법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들은 일맥상통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맨 밑에 보시면 한국사례관리학회에서 정의한 것들이 있습니다. 교재를 검토하다 보니까 한국사례관리학회에서 2020년에 교재를 만들어낸 게 거의 사례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마지막 교재인 것 같고요. 거기에도 여기 2016년에 한국사례관리학회에서 정의한 부분들을 정의하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한번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사례관리학회 2016년 사례관리란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가 있는 클라이언트와 그 가족의 사회적 기능 회복을 돕는 통합적 실천 방법이다.
자, 여기서 확인하셔야 될 거는 클라이언트와 그 가족까지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욕구를 가지고 있는 클라이언트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를 둘러싸고 있는 가족 체계까지도 서비스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운영 체계를 확립하고 클라이언트와 함께 강점 관점의 체계적인 사정을 해야 하고 클라이언트의 내적 자원 및 지역사회 자원을 개발하고 활용하여 클라이언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라고 사례관리학회에서는 사례관리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살펴보고 여러분들과 함께 실제 우수 사례관리 동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사례관리에 대한 개념에 대해 있어서 훨씬 더 이해가 빠르실 거라고 봅니다. 함께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걸음을 내딛기 위해. 선생님, 잠시 만날 수 있어요? 일요일 오후, 갑자기 전화가 온 목소리가 이상해서 얼결에 약속을 잡았습니다. 공원에서 만난 민영이는 만나자마자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무슨 일인데? 물어보아도 한없이 울기만 하는 민영이를 그저 말없이 안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흐느끼는 민영이 등 뒤로 4년 전 처음 만난 그날이 스쳐 지나갑니다. 여기 가보라고 해서 왔는데요. 아, 여기 앉으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중학교에 갔는데 내가 돈이 없어서 학원도 못 보내고 엄마도 부족해서 가르칠 수도 없고요. 상담실에 단둘이 마주한 민영이는 교우 관계도 좋고 부모님과도 잘 지내고 불만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 나누는 동안 눈도 마주치지 못하며 대답도 더듬거리고 아주 단답형으로만 얼버무렸습니다. 웅크려 앉아 작은 목소리로 대화하는 민영이의 모습은 말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을까 걱정되었습니다. 학습만을 강요하는 보호자의 요구로 학습 멘토링을 시작하였습니다. 성실하게 따라준 결과 첫 중간고사 결과가 좋았습니다. 이후 아버지는 다른 요구를 위해 재방문하셨죠. 수학은 이제 할 줄 아니 영어를 가르쳐 주세요. 네, 그런데 부모님께서 부모 교육을 받으셔야 저희도 더 지원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 센터에서 가족 프로그램 운영할 때 적극 협조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죠, 아버님? 그럽시다. 자식을 위해 뭘 못하겠어요. 부모 교육을 참여하지 못하시는 부모님. 본인의 폭언과 폭력의 문제와 맞닿으니 그 이후는 결석을 하였습니다. 아내가 아파서 이제 나오기가 어렵겠어요. 어머님이 빨리 건강해지셔야 할 텐데 어째요? 민영이는 제가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아버님. 아버지와의 약속대로 학습 멘토링과 서경대 미용예술학과와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시작하였습니다. 방학에는 문화체험으로 강원도 캠프도 갔습니다. 캠프 첫날, 민영이 핸드폰이 계속 울려 집에 연락해보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버님의 폭언. 차마 옆에서 듣기에 심장이 떨렸습니다. 민영이를 만난 지 반년이 지나서야 갖고 있던 의문의 실체를 알게 된 날이었습니다. 담당자가 아버님께 학생 핸드폰을 모두 보관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민영이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이후 학교와 복지관, 멘토 선생님, 프로그램 강사님과 사례 회의를 통해 자존감과 사회성을 위해 공동체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멘토 선생님도 본인이 할 수 있는 한 지속적으로 민영이를 만나겠다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민영이의 성장을 위한 첫 발걸음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진학을 놓고 대학을 강요하는 아버지의 폭언과 폭력은 심해졌습니다. 멘토 선생님과 함께 민영이의 의견을 반영하여 고등학교 진학에 멘토링을 진행하고 내적 회복 탄력성을 위한 건강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연습하였습니다. 멘토링을 통해 특성화 고등학교에 입학하였지만 대학을 강요하는 아버지 설득에 대해 두려워했습니다.
선생님들이 함께 해주겠다고 하고 아버지를 만나서 향후 진로에 대한 긍정적 그림을 알려드리며 민영이에게 폭언과 폭력 없이 대화가 되어지기를 노력하였습니다. 센터의 맞춤형 프로그램과 멘토쌤과의 문화체험을 통해 다양한 경험으로 즐거움을 느끼는 민영이는 미소를 짓고 자신의 이야기를 더듬지 않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반대로 한 번도 못 갔었던 수학여행을 고등학교 입학하여 처음으로 갔습니다. 제주도를 가서 행복해하는 모습과 선생님들을 위해 초콜릿을 사가지고 와서 먼저 손을 내밀고 목소리를 내는 소녀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학교 청소년 리더십 캠프에서는 열심히 참여하여 상을 받는 자랑스러운 민영이가 되었습니다. 동주민센터 통합복지팀에서 의뢰된 민영이를 꾸준하게 만난 4년의 시간들. 오랜 시간을 함께 해준 선생님들에게 믿어도 될 사람 같다는 고백을 하는 민영이. 이 말에 펑펑 울던 멘토 선생님과 강사님들.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목소리 듣기도 어려웠던 민영이는 이제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신뢰하는 멘토 선생님을 자신이 좋아하는 청소년 이동 카페에서 만나자고도 하고 자원봉사도 하게 된 우리 민영이. 페이스북이나 카톡에 죽고 싶다, 수면제를 먹을까, 힘들다, 살고 싶지 않다, 학교 가기 싫다 등을 써두어서 나쁜 마음을 먹을까 노심초사했던 지난 4년이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서 대학에 대한 아버지의 요구로 이날도 폭언과 폭력으로 지친 민영이는 믿고 의지하는 선생님에게 전화해서 한없이 울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자신의 감정이 어떤지 알지 못하던 민영이가 화가 났다는 것도 슬픔을 표현하고 그걸 터뜨릴 줄도 아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1시간을 그저 우는 민영이를 안아주고 다독이고 헤어졌습니다. 일주일 뒤 카페에서 만난 민영이는 대학 진로에 대한 고민으로 가득하였고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찾아가고 학습을 어떻게 할지 함께 고민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뭔지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하며 길을 찾아가기로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여기도 그 클라이언트의 한 케이스, 아까 보셨던 클라이언트와 그 가족의 문제까지 사정을 통해서 개입을 해서 클라이언트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포괄적으로 제공을 했죠. 4년이 넘는 시간 동안요.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진학해서 2학년이 될 때까지. 아마 계속 또 이어질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서 한 아이가 가정 내에서 또 아이와 가정뿐만 아니라 건강하게 변화를 이루어 만들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들이 개입해서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들을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해서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방법, 그런 전달 체계, 이런 것이 바로 이 실천 방법이 사례관리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첫 시간 마무리하고요. 쉬었다가 2교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